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살고 있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유난이라고 하시겠죠. 늦은 나이에 만난 자식들이라 그런지 유난을 떨게 되네요. 얼마 전에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세상에 어떤 놈을 데려다 놔도 시집 못 보낸다고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자식을 너무 쥐고 있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여 아까운걸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도 없고 기록도 없는 생고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제 나이 또래 아이들과 울면서 누군가 안아주길 기다렸던 장면입니다. 4~5명 정도 됐던 것 같네요. 그때 누군가 안아주고 달래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들었다 깼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른들은 없었고 아이들끼리 일어났던 것 같고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물론 고아원 원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아이들이 더 많다 보니 손이 일일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개개인이 바라는 작은 선물은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비빌 언덕,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는 아이들이 서로 기대어 자라는 곳이 제가 자란 고아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마음을 먼저 배우는 곳이었죠. 그런 마음을 다스리며 자라는 아이들 중에는 가끔 공부로 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요. 저는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을 일삼는 쪽에 가까웠죠.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은 몰려다니면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포기한 학생이었고 동네 어른들은 고아라 그런다며 손가락질을 했죠. 오토바이도 타고 싸움박질도 하는 통에 경찰서도 들락거렸습니다. 그래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뺏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신 못 차리고 못된 짓을 했어도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 주의였죠. 저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도저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공부에 소질이 없고 이리저리 방황은 했어도 나쁜 놈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착하고 고결하게는 못 살아도 치졸하고 악하게는 살지 말자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저를 경찰서에서 데리러 오신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혁건아, 너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안다. 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러지. 미안하다. 그런데 혁건아, 그건 알아주렴. 너희를 최고로 기르진 못했어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했다는 건 핑계겠지만 나도 너희를 잘 키우고 싶었어. 라고 하시더니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저희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고아원 운영 자금이 부족해 기부를 받기 위해 노력하신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도 같이 지내던 아이들을 쉽게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신 적도 없고요. 학용품이나 옷 같은 소모품들조차도 비싼 걸로 해주시진 못해도 잘 맞고 필요한 걸로 입히시고 쓰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준비물 한 번 안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쑥덕거리며 손가락질하고 학교에서 고아라고 놀림당하는 것까지 막아주실 수 없었습니다. 반에 물건이나 돈이 없어져 오해받는 것도 말이죠. 그런 시선들을 받는 게 일상이었지만 견디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약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따지고 들어야 했고, 놀리는 아이들에게 감히 그러지 못하게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소위 논다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다른 학교 아이들과 패싸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친구들이 샀다고 자랑하는 통에 같이 어울려 뒷자리에 타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잡혀서 다 같이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 거지 제가 마음이 독하고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원장 선생님께서 우시기까지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울지 마세요. 저 같은 놈 때문에 왜 우세요? 라고 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 흑흑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이 고아원으로 와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워주신 원장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도 없이 사과하시며 우시는 모습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은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더니 혁건아, 울지 말아라. 나는 너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잘할 거라고 믿는다. 너의 눈빛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거든. 우리 헤쳐나아가 보자.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공부를 할 수도 없더라고요. 영 그쪽에는 재주가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할까? 뭘 잘하나 생각해보니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요리 학원을 다니자니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이야기하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고아원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사고치고 다닌 것도 있고 해서 염치가 없으니 말하기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낸 결론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다니면서 요리를 배우려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뿐이더군요. 어떤 식당에 가서 일을 배울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마나한 일이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데려다 일을 시켜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저는 일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아예 시켜주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막막한 마음에 한숨이 나더군요. 그렇게 겨울방학이 되고 나니 마음은 조급하고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사람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은 가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얼른 들어가 보았죠. 메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저기, 밖에 사람 구한다는 거 보고 왔는데요. 라며 계산대에 계신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셨는데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또 안 되나 싶어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껴져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할머니는 너가 와서 일하려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하려고요. 일을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웃음이 터지신 할머니께서는 뭘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해? 아직 그 정도는 내가 알아듣는다. 우리 가게가 뭐 만드는 식당인지는 알고 왔지? 라고 하시는데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백반 위주의 기사식당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연탄불에 고기를 굽고 계셨고 주방과 홀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메뉴는 어림잡아도 10개가 넘어 보였고 테이블은 2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두리번거리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자 보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니 무슨 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 구함이라고 쓰여있는 글씨만 보고 덜컥 들어온 거야? 야 이놈아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니? 여기서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순식간에 사고 난다.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에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더군요. 할머니는 크게 웃으시더니 고놈 눈이 맑은 게 일은 잘하겠다. 몇 살이야? 나는 게으름 피우는 건 못 참아.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다는 자체가 좋더라고요.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하시더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가 땅에 닿을 듯이 인사를 하고는 가게에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게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혹시나 다음 날 못 찾을까 싶어서요. 갑자기 일하게 되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가게로 가 설거지를 하고 식재료들을 손질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번갈아가며 하던 일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일을 지시하시곤 별 말 없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는 부분은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었죠.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저에게 하듯이 가르치셨거든요. 가게에서 15년을 일하셨다는 주방 아저씨 한 분은 연탄불 지피는 것만 3년을 하시면서 불 조절하는 걸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가게임에도 모든 반찬은 손수 손질하고 만드셨죠. 처음 가게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원칙은 절대 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양념장 하나도 직접 만들어 나물을 무치셨습니다. 설거지와 식재료 다듬는 일만 하는 저도 일이 많다고 느꼈는데 다른 직원분들은 몇 년씩 그 지시를 따르며 척척 일을 하셨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식당 직원은 총 6이었는데 주방에 2분, 홀에 3분이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거의 깍두기 같은 존재라 여기저기 심부름을 했고요. 주방 이모님은 할머니와 20년 가까이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뭐든 척척이셨죠. 주방 아저씨는 연탄불고기를 거의 전담하듯이 하셨기에 이모님이 안 계시면 식당은 멈추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잘 보이라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홀에서 서빙을 하시는 이모님 2분과 누나라고 우기는 한 분은 7년, 8년, 3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할머니 아니면 굶어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들 기구한 사연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묻지도 않고 제가 일 시작할 때처럼 몇 마디 하시고는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사연을 캐묻지도 않으시고 일을 시키시더랍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시면서요. 저에게도 집이 어디냐, 어린 나이에 왜 일을 하냐 같은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누나만 저에게 너도 참 어린 게 고생을 사서 한다. 학교나 다니지 뭐하러 일한다고 나서 계약하면 어떻게 하려고 라며 걱정인 듯 걱정 아닌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고는 아무도 제가 고아인지 가난한 집 아이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일한 지 한 달이 되어 할머니가 월급을 주실 때도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월급을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때는 시급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라 얼마를 주건 사장님의 마음이셨거든요. 저는 당장 일을 배울 곳이 필요했기에 월급을 많이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하자 할만해. 학생이니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마치고 와서 해. 일단 학교 다니는 게 먼저니까 월급은 계속 그만큼은 줄 거야. 다른 일 하고 싶으면 미리 이야기만 하고 그만둬. 라고 하시는 게 다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할머니 말씀대로 학교를 마치는 대로 가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설거지와 식재료 다듬는 일을 했죠. 졸업할 때까지 그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을 말이죠. 원장 선생님은 제가 일을 한다는 말에 가게에 와보시더니 할머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학교를 마치고 간 제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죠. 할머니는 원장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도 별말 없이 일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간 식재료 다듬는 일을 하다 보니 재료 보는 눈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고아원의 식재료를 볼 때도 제가 나서서 봐드리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혁권이 덕에 우리 원에 더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할 수 있어 다행이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사고만 치던 놈이 밥값을 하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손이 거칠어지고 칼에 긁히고 베어 피가 나면서도 안 그만두고 했으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었기에 그런 것들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굶은 적은 없지만 모자라 허기가 질 땐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 소원이 고기를 배부르게 먹어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도시락에도 달걀 반찬만 올라가도 좋았던 저였기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릴 적 꿈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고요. 맛있게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반쯤은 그 소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원들 밥은 풍족하게 주셨거든요. 가끔 회식이라도 하면 연탄불에 고기며 생선이며 잔뜩 구워주셨고요. 실컷 먹고 나면 고아원의 동생들이 생각이나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셨는지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넉넉하게 해 싸두셨다가 가져가 먹어 원장님이 좋으시더라 하시곤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먹기 힘든 반찬들이라 가져가면 모두들 좋아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 또 일하는 보람이 생겼습니다. 동생들이 잘 먹으니 좋더라고요. 받은 월급의 3분의 2는 저금을 하고 3분의 1은 고아원 동생들을 위해 썼습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 문제집도 사주고 수학여행 가는 동생 용돈도 주고요. 저는 다행히 미리 일을 시작해 돈을 모았으니 독립을 할 때도 덜 걱정이었지만 다른 동생들은 독립을 할 때를 대비해 용돈도 모아야 했거든요. 저는 그런 동생들이 걱정이 되어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동생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뿐이라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아니 저라도 그렇게 도움을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해야 할 때도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가게 근처에 방을 얻어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할머니께서 여기서 지내. 미영이도 그렇게 지내다가 돈 더 모아서 방 얻어 나갔어. 이제 새벽에 배달 오는 재료들 김군이 받아놔. 손질도 해놓고 설거지하면서 음식도 좀 배워. 내가 이모랑 삼촌한테 말해놓을게. 눈썰미가 있어서 곧잘 하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방값을 아끼게 된 저는 그 돈을 매달 고아원 동생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열심히 모았죠. 언젠가는 저만의 가게를 열어야 했으니까요. 홀서빙 하던 미영이 누나는 나는 이 식당 나가면 절대 식당 일 안 해. 너는 음식하는 게 왜 배우고 싶냐? 폼 안 나게. 나는 미용 배울 거야. 완전 폼나지? 라고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아라 안 가도 되는데 자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싶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운 좋게 취사병으로 지낼 수 있게 되어 음식하는 기본기를 더 닦을 수 있었습니다. 칼질은 군대에서 확실히 늘었거든요. 휴가를 나가서도 가게와 고아원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딱히 다른 곳에 갈 곳도 없었지만 다들 너무 그립더라고요. 제대 후에는 할머니께서 주방 장씨 아저씨 일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모님 후계자가 제가 없는 사이에 들어왔는데 일을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어찌나 손이 빠른지 일을 잘했습니다. 미영이 누나는 제가 군대 간 사이 옆 고깃집에서 일하던 형과 결혼을 해 아기를 낳으러 가는 바람에 제가 홀도 보면서 연탄불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는 좀 제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더 배워야 하는데 못 배웠으니까요. 군대에서 배운 칼질도 써먹을 데가 없고 양념장도 못 배워서요. 취사병으로 있으면서 기본적인 양념하는 법은 배웠지만 할머니 맛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 비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돈을 모으면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고기 손질하고 양념은 배웠죠. 장씨 아저씨가 엄청 기술자라 부지런히 따라잡아야 했지만 제법 비슷하게 맛이 난다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반찬을 배워서
백반 가게도 차려 배달도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얼추 10년 정도를 일을 한 것 같은데 배운 게 없어 초조하더라고요. 이모님과 아저씨는 일을 그만두시는 날까지 할머니와 일을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 저처럼 조바심은 안 나셨겠지만 저는 좀 욕심도 나고 속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제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영이라는 그 아이가 어찌나 잘하던지 말이에요. 그래서 회식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일을 배웠냐고요. 그랬더니 새엄마 밑에서 식모살이 아닌 식모살이 하느라 10살부터 부엌 일을 했어요. 동생들 밥도 다 제가 해서 먹였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빈몸으로 쫓겨났는데 사장님이 받아주셨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 또 안 됐다는 생각에 시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자리를 지키며 틈틈이 주방의 다른 일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모님과 아저씨가 주관하여 치르셨죠. 다른 직원들은 돕고요. 장례식에 손님들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가족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동안 거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고 시작한 장사를 이어받아 하시면서 결혼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두어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시면서 사셨더라고요. 그 중에는 감옥에 다녀온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고아들도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을 시켜주신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모님과 아저씨는 이제 그만 일할 거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할머니가 우리 몫으로 떼어주신 것도 많아. 고향에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는 가게를 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홀서빙 이모들은 그동안 다른 가게에서 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지 그곳으로 간다고 하고요. 저와 영희만 갈 곳이 없더군요. 그래서 영희에게 나랑 다른 곳 가서 가게 안 할래? 나 그동안 모은 돈 있거든. 너는 할머니 음식 할 줄 아니까 비슷하게 차려서 장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영희와 저는 새로운 곳으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에서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만큼 할 자신이 없기도 했고 30살이 되도록 그 고장에서만 살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고 싶기도 했거든요. 할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기에는 그 정도의 돈이 없기도 했고요. 새로운 곳에 자리 잡기 전에 어디로 갈지 여기저기 가보았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말했던 공업지역에도 가보고 시장이 많다는 곳도 가봤습니다. 장사가 될 만한 곳이어야 했고 저희의 메뉴가 경쟁력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오랜 시간 궁리했던 여러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오래 살펴봤습니다. 영희는 그런 제 곁에서 제 의견을 존중해주며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영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가게를 구하고 집을 구하기 전에 같이 지내자고 말을 했을 때는 큰 결심을 하고 말을 꺼낸 것이었는데 영희는 피식 웃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말하는 게 웃겼대요. 그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일가 친척도 없는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는데 다 필요 없다던 영희는 우리 꼭 성공해서 진짜 멋지게 입고 사진이나 찍어요. 그러면 되지. 아이는 되도록 많이 낳아서 가족 사진도 많이 찍고요. 라며 웃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는 고아원에 가서 원장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여는 가게 위치도 알려드리며 꼭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원장 선생님과 동생들은 평생 공짜예요. 라고 했을 때는 또 우시더라고요. 우리 혁건이가 너무 잘 자라주어서 내가 고맙다. 고마워. 라면서요.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대신해 부산에 가서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돌아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 장을 봐
재료를 손을 봐두었죠. 영희는 그 재료로 음식을 했고요. 저는 연탄불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사무실과 봉제 공장들, 주택가가 섞인 지역에서 저희 가게는 처음부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님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할머니 가게만큼은 아니어도 메뉴가 많았고 반찬도 맛이 있으니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영희와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영희는 손도 빠르고 솜씨도 좋아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음식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할머니가 짧은 시간 안에 주방 이모님 곁에 있게 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다 보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인꼬 부부가 하는 가게라 맛이 더 좋다고 하셨죠. 저희는 저희를 닮은 아이만 생기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제가 음식들을 영희에게 배워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봤지만 이상이 없다는 소견뿐이라 간절히 기다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영희가 매달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는 게 제게는 더 크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이가 생기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영희가 괴로워하는 것도 보기 싫었거든요. 영희가 자책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적부터 잘 먹지도 못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잖아. 너무 마르고 볼품이 없으니 아이도 안 찾아오지. 아이도 예쁘고 폼나는 엄마한테 찾아가고 싶겠지. 라면서요. 제게는 제일 중요한 게 영희인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희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물론 아이가 찾아와주면 너무 좋았겠지. 그런데 너가 그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할 것 같으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살지 뭐.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놓고 나이 들면 너랑 나랑 여행이나 다니자. 라며 영희를 달랬습니다. 어느새 40살이 가까워진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감사할 일이었고 안 생긴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하기도 하고요. 영희는 처음에 계속 도전해보자 하더니 제 설득에 넘어갔는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으로 오는 아이들을 보면 슬퍼했죠. 둘 다 부모 정을 모르고 자라 그런지 나름 꿈꾸는 부모 자식 관계가 있었거든요. 남자아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주고 여자아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밥도 배부르게 먹이고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볼을 부비며 잠드는 모습도 상상하면서 아이가 있는 모습을 그리던 저희 부부였기에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달래려 장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장사는 점점 더 자리 잡아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반주와 함께 식사하시는 손님이 많아 10시까지는 있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새벽 시장에 가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때마침 동네에 채소 가게가 생겨 은근히 가 둘러보니 괜찮더라고요. 사장님이 새벽 시장에서 일을 배우신 분이라 매일 물건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가게와 거래를 트고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달도 해준다고 하셔서 물건 받는 시간을 알려드렸죠. 그렇게 배달을 받다 보니 매일 배달을 오는 직원에게 음료도 건네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인사성도 밝고 인상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솔직하게 사장님, 오늘은 주문하신 재료가 안 좋아서 다른 재료로 가져와 봤는데 이 재료 별로시면 주문하신 걸로 가져와 볼까요? 라며 허투루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채소 가게 사장님이 오히려 박군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라고 하실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날 오후에 정신이 없어 메모를 잘못 보고 얼갈이 배추를 너무 많이 시켰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3단이었거든요. 그런데 30단을 시켰더라고요. 나머지 27단을 저희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얼갈이 김치를 담근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건데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영희는 어안이 벙벙해서는 저만 보고 있고요. 박구는 놀라는 저를 보더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전화 한번 드리고 올걸. 제가 잘못했네요. 어쩌죠? 다른 데 갈 것도 다 챙겨왔는데. 아이, 어쩔 수 없죠. 제가 가져가서 다른 가게에도 필요하신지 돌아볼게요. 라며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사장님께 전화를 해 우리의 실수라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어쩐지 안 들어오더라. 김 사장님네 물건이라고 박군이 엄청 골라서 갔거든요. 그러더니 면목이 없어서 돌고 있나 봐요. 어쩔 수 없죠.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또 열심히 팔아볼게요. 라고 하시는데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안주거리 좀 해서 채소 가게에 갔습니다. 박군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다 팔고 들어왔어요. 라며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박군과 저희는 더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영희가 박군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잘생겼지, 성실하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군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러게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쩐지 나 젊을 때 같더라 하며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박군의 얼굴이 펴지더니 정말요? 어쩐지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놈들로 골라올게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박군과는 퇴근 후에 술도 한 잔씩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반찬을 싸두었다가 박군에게 건네기도 했고요. 반찬을 받은 박군은 와, 우리 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기에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나 했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형제가 모두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동생들이 있다는 말에 영희는 박군네 반찬을 더 열심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가게에서 반찬 받아갈 때가 생각이 나 잘한다 했고요. 박군은 얼른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도 보내주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이 잘 커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소원이라고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대견하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아원 동생들을 도와주기만 했지 친동생들을 기르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동생들 데리고 와. 내가 맛있게 고기 구워줄게. 아주 배 터지게 먹어보자. 라고 했죠.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잖아요. 그렇게 배달을 하며 지낸 지 3년이 지나고 저는 42살이 되었고 영희는 41살이 되었고 박군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박군이 쉬는 날이라 배달을 안 왔는데 그날 오후에 얼굴이 퀭해져서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퀭해져서 왔어? 라고 하자 말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말도 없이 반주를 하며 밥을 먹기에 그러라고 두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으려니 했죠. 젊은 사람이니 더 그럴 거고요. 다음날 배달을 온 박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그날의 일은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그러더라고요. 박군이 요즘 너무 마르더라. 일이 고된가? 영양제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나? 하고요. 그러고 보니 박군이 전에 비해 안색도 안 좋고 체중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는 김에 동생들 것도 사서 보내. 혼자 먹으면 못 먹을 거야. 좋은 걸로 사줘. 라고 했죠. 영희는 얼른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배달 온 박군에게 영양제를 건네며 요즘 너무 말랐더라. 동생들 것도 샀으니까 같이 먹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을 감싸더니 흑흑거리고 우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데 우리가 챙기니 감동했나 보다 싶어 말없이 어깨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가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몇 달을 바꾸는 배달을 해주었고 저희는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잔 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여전히 안색도 안 좋던 박군이었기에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가게 문 닫기 직전에 왔더라고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에. 요즘 많이 힘들어? 왜 점점 마르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환히 웃으면서 일은요,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일이 많아요. 장사 잘 되잖아요. 채소 가게가 은근히 힘을 많이 쓰는 일이더라고요. 라고 하기에 역시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먹을 거라도 잘 챙겨 먹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고기 좀 구워줄까?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고기면 안 주신다고 해도 먹어야죠. 라고 해 구워주었습니다. 잘 먹고 일어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좀 썼어요. 라고 하기에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저 고맙다, 감사하다, 반찬 맛있다 이런 뻔한 말들이 쓰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너무 놀라운 말들이 쓰여 있어 저와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박군입니다. 이렇게 글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려니 쑥스럽기도 하네요. 그동안 저와 제 동생들 반찬 챙겨주시고 영양제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번번이 신세만 져서 면목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더 큰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들 후견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암이래요. 췌장암인데 발견이 너무 늦어서 전이가 됐고 6개월 정도 남았다네요. 그 이야기 들은 게 3개월 전이니까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시간은 그뿐이래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고아원에 갈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고아원은 안 보내고 싶어서요. 저는 고아원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실은 동생들이 제 친동생들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의 동생들인데 친구가 사고로 먼저 떠날 때 제가 동생들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 후견인으로 해서 지냈거든요. 제가 없으면 동생들이 후견인이 없어져 고아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모르겠다가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험금 받은 거랑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이랑 모은 통장은 TV 아래 서랍 밑에 붙여놓을게요. 비밀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겠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필요할 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들은 아직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모르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도 친오빠, 형도 다 사고로 잃은 아이들이라 저까지 아프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 먼저 찾아오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3일 정도 안 보인다 싶으면 제가 봉투에 적어놓은 주소로 가주시겠어요? 장례라고 할 것도 없이 화장해서 가까운 강이나 바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부탁할 때가 사장님뿐이네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쓰여진 편지를 읽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다음 날 배달을 하러 온 박군을 저는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박군은 가만히 안겨 흑흑거리며 울더라고요. 영희는 곁에 서서 울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박군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른 곳에 배달을 하러 가더군요. 젊은 아이가 몹쓸병에 걸린 것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남게 될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가슴 아팠고요. 그래서 뭐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었나 봅니다. 다음 날 배달을 다른 직원이 왔기에 박군을 물었죠. 안 그래도 그럴 녀석이 아닌데 연락이 안 돼요. 사장님도 별일이다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기에 영희와 저는 주소에 적힌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박군은 아침에 코피를 많이 쏟고 쓰러졌다며 집에 있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 가서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봐야지. 라고 했더니 사장님,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들도 방법이 없대요. 저도 살고 싶어요. 라며 목 놓아 우는 박군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TV 아래 서랍 밑에서 통장을 찾아 저에게 건네더니 이 돈으로 저희 동생들 좀 도와주세요. 라며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군요. 그런 박군이 너무 안타까워 영희와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박군이 의식을 잃더군요. 구급차를 부르고 박군을 깨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박군은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군이 준 메모에 적힌 대로 동생들 학교로 전화해 박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동생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더군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요. 영희는 박군의 모습에 놀라 울기만 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울더라고요.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무슨 일인지 물어볼 걸 하는 후회도 했고요.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박군을 보내주었습니다. 작게나마 장례도 치러주고 말대로 강에 보내주었죠. 박군의 말대로 동생들은 착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를 엄청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엄청 신경 쓰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일부러 아이들이 지내는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와 자기도 했고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후견인 신청을 했을 때는 영희와 아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다 박군 생각에 울기도 했고요. 큰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있어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받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저희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선물을 얼마나 해주는지 모릅니다.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더니 저희 일을 물려받겠다고 지금 열심히 배우는 중이랍니다. 누나처럼 공부에 소질이 없다나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게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영희는 아이들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열혈 엄마입니다. 역시나 아이들이 있어 더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박군 덕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제사상이라도 차려주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박군이 남긴 돈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세상 떠날 때 저희가 남기는 돈과 함께 잘 전달하려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전까지는 저희 힘 닿는 대로 아이들에게 해주려고요. 그러고 싶네요. 저희 집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좀 유난스럽게 아이들을 대하게 됩니다. 영희는 더 늦기 전에 입양이라도 하자 그러는데 아이들이 친부모님 생각에 상처받을까 조심스러워 아직 말을 못 꺼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너무 귀하실 텐데 저만 그런 것처럼 굴어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박군이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